비율로 따지면 온라인하고 오프라인 어느 쪽을 좀 더 많이 하시는지. 사실은 저는 위주로 소싱을 합니다. 에서 소싱하면 그 관계가 형성이 안 돼요. 복리부자님만의 상품을 고르는 기준이 있나요? 첫 번째는 하지 마. 두 번째는 저희 소싱이라고 하는데 그 안에서 돈이 되는 상품을 찾아라. 효율적으로 광고를 어떤 방식으로 좀 하시려고 노력하세요? 스마트 스토어는 광고로 투자를 하시면 큰 코를 다쳐요. 쿠팡은 로 승부를 봐야 됩니다. 이 정도는 지나야 이게 될지 안 될지 판단이 된다는 게 데이터에 나와요. 네, 안녕하세요. 투트랙입니다. 자, 오늘은요, 멀리 대구에서 와주신 이커머스 쪽에 종사하고 계시는 유튜브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복리부자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구에서 여기까지 오시느냐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요즘은 교통이 좋아가지고 그쵸. 별로 어렵진 않게 왔습니다. 그래도 한 두세 시간, 3시간은 걸렸죠? 한 3시간 정도 걸렸죠. 그쵸. 와. 진짜 먼 길 오시느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또 그만큼 또 많이 알려드리고 가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선에서는 최대한 말씀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 채널에서 복리부자님 처음 소개해드리는데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제 복리부자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면서 사업도 하면서 이제 강의도 진행하고 있는 경험의 복리를 믿는 남자 복리부자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게 복리부자 하면 딱 워렌 버핏이 자꾸 생각나요. 사실은 워렌 버핏보다는 스티븐 잡스에서 좀 모토를 좀 얻었었어요. 정말요? 네. 예전에 스티븐 잡스가 이제 스탠포드 졸업 연설에서 했던 게 커넥티드 닷이라 그래서 모든 자기의 불행했던 과거와 이런 것들 얘기하면서 그걸 연결하면 좀 더 우상향하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거에서 착안을 해서 경험의 복리를 조금 주장하고 있는 제 인생 철학입니다. 근데 되게 중의적인 표현이 있어요. 이제 저같이 이제 투자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복리부자? 되게 괜찮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자, 현재 대표님 하고 계시는 온라인 사업을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일단은 주로 이제 플랫폼 판매를 주로 하고 있고 쿠팡, 스마트 스토어, 그다음에 오픈마켓들을 지금 다루고 있고요. 자사몰도 운영하고 있고 조금 폐쇄적이긴 하지만 저희 제자 대표님들을 통해서 도매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온라인 강의실을 열어서 이제 온라인 강의도 하고 있고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있고요. 물류업을 이번에 또 추가를 하려고 합니다. 열심히 부동산 지금 보고 다니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수직 계열화를 쭉 하고 계시네요. 네네. 그렇죠. 네. 온라인 사업을 하시기 전에 무슨 일을 하셨어요? 사실 저는 좀 경험이 좀 많아요. 이제 중소기업부터 시작을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기계 설계도 했었고 비공식적으로는 3D 레이아웃 공법이라고 이걸 이제 국내에 처음으로 제가 도입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운 좋게 이제 대기업에 스카우트 돼서 대기업에서 커리어를 쌓다가 마지막에 이제 전략기획에서 제가 졸업을 했거든요. 근데 전략기획에서 졸업을 하다 보니까 미래 공부를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거기 있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AI가 대체되고 막 이런 모습들이 너무 많이 보이니까 이제 뭔가 내 걸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온라인을 시작하게 되었죠. 그러면 온라인을 시작하신 거는 얼마나 되신 걸까요? 기업에 있다가 21년도 3월부터 시작을 했고 얼마 되진 않았죠. 정말 짧은 기간에 열심히 하고 있는 중인데 온라인이 빠르게 변하는 만큼 빠르게 성공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4년 정도 됐으면 오래 하셨죠. 코로나 때 한창 하셨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코로나 이제 말쯤에 시작을 했죠. 많이 하셨습니다. 오래 하셨네요. 어떻게 보면 이제 플랫폼에 물건 판매하고 이러는 거를 보니까 재고를 가지고 가는 게 좀 있으신 비즈니스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떤 특정한 카테고리를 중심으로 하시는 건지 상품은 몇 가지 정도나 하고 계신지 좀 궁금해요. 지금 상품은 처음엔 초보적인 접근으로 시작을 해서 위탁 같은 거 할 때는 뭐 무재고로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점점 이제 재고를 가지고 있는 사입 쪽으로 가고 있고 OEM 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OEM 하는 거는 한 28개 정도 됩니다. 되게 많이 하시네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 당연히 물류를 생각을 하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있는 창고가 부족해가지고요. 저희 직원들이 지금 많이 힘들어합니다. 뭐 특별히 뭐 포피에를 쓰시거나 그런 건 아니셨고 자체적으로 창고를 가져가시면서 하신 거구나. 네네. 그럼 뭐 거기서 뭐 크로스 작업도 하시고 다 하셨겠네요. 네네, 다 했습니다. 가장 잘 팔리는 상품의 종류가 어떤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지금 제일 잘 팔리는 건 사실은 이제 주방용품 쪽이 지금 잘 팔리고 있고 패션용품도 많이 팔립니다.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레인부츠도 지금 많이 팔고 있고요. 대표님만의 브랜드인 건가요? 네네. 패션 쪽의 부츠인가요? 아니면 기능성의 부츠인가요? 패션 쪽입니다. 패션 쪽이요? 이거 제가 원래 패션을 좋아하진 않는데 이거 사이즈별로 갖고 있으려면 많이 힘들 텐데 대부분 여자분들이 많이 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창고도 스큐가 사이즈별로 굉장히 많기 때문에 초보
초보자가 접근하면 좀 힘든 품목이에요. 이 신발 쪽이라는 건. 사실은 시즌템도 많이 하기 때문에 겨울 시즌템도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고, 지금 여름 시즌 상품은 창고 규모가 지금 적어서 아직 캐파를 늘리지 못하는데 올해 지금 창고 매입 과정 중에 있거든요. 그게 되면 이제 여름도 메꿔질 것 같습니다. 상품은 그러면 보통 어떤 방식으로 주로 많이 판매를 하세요? 플랫폼도 말씀하셨고 자사몰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로 어떤 방식으로 많이 판매를 하시는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쿠팡에 다 네. 몰려 있잖아요. 저도 이제 어쩔 수 없이 네.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쿠팡 매출이 가장 큰데 이게 무시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럼요. 예. 압도적인 이 트래픽이라는 게 소비자들이 무료 반품, 그 다음에 무료 배송, 단일 배송 이런 것들 때문에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쿠팡을 위주로 하고 있고, 사실은 뭐 자사몰도 이제 브랜드 런칭을 올해 한 2개 정도 계획하고 있어가지고 그것도 지금 빌드업 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 쿠팡을 한다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 같아요. 예전에 저도 약간 좀 거부감이 좀 있었어요. 왜냐면 너무 좀 플랫폼을 의지하는 건 아닐까? 언젠가는 쿠팡의 정책 때문에 내가 좀 튕기는 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해서 쿠팡 말고 다른 것도 해봐야지 했는데 결국에는 가게 되더라고요. 이게 어쩔 수 없이. 예. 저희도 쿠팡 매출이 많이 높은 편이에요. 근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 시대의 흐름. 그 쿠팡하고 자사몰 이렇게 두 가지 이렇게 대표적인 키워드로 좀 말씀해 주신 게 있는 것 같은데, 플랫폼별 장단점이 좀 있을까요? 분명히 장단점이 있죠. 사실은 이제 자사몰은 지금 준비 단계인 거고 메인 매출은 쿠팡하고 스마트 스토어거든요. 그럼 그 두 개를 관점으로 다시 비교하자면 네. 스마트 스토어는 기본에 충실한 플랫폼이잖아요. 네. 그 다음에 자금 회전도 원활하고, 그리고 키워나가다 보면 순위를 먹어가면서 복리처럼 자기의 것을 딱 자리 잡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쿠팡은 오히려 또 반대의 성향이 있잖아요. 지금 시작해도 그냥 올라갈 수 있고, 약간 뉴 비기너들한테 그쵸, 좀 그쵸. 기회를 많이 주는. 그렇죠. 네. 그냥 롤링 시스템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쿠팡하고 스스는 확실히 전략을 나눠서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쿠팡은 키워드 정책이랑 이런 것들도 큰 쪽으로 가져가야 되는 거가 있고, 스마트 스토어는 조금 차근차근 먹어가야 되는 그런 특성이 좀 있더라.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느끼죠. 둘 다 장단점이 있는데 쿠팡에만 몰리는 이유가 역시나 편하기 때문이죠. 여러 가지로. 그렇죠. 쿠팡이 전략을 참 잘 세웠네요. 자, 그러면 4년 정도 운영을 하셨어요. 좀 궁금하더라고요. 또 상품도 28개나 하고 계시고 뭐 다 잘 팔리지는 않겠지만은, 그러면 월 매출과 순이익은 어느 정도 가져가시는지 좀 궁금해요. 제 유튜브에도 잠깐 공개를 해드리는데, 원래는 제가 매출 공개를 잘 안 해요. 안 하고 이제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었는데, 요번에 이제 매월 12월 달 매출은 제가 항상 공개를 하거든요. 지난 12월 달 매출이 3억 7,500, 쿠팡 한 계정만 그 정도 했고, 수익률은 한 15에서 20%. 상품별로 좀 다르지만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오. 4년 하셨는데 돈도 많이 필요했을 텐데 중간에, 그쵸? 돈 많이 넣습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또 선정산도 안 받으시죠? 받으세요? 안 받아요. 안 받죠. 네. 그러면은 상품이 또 28개면은 또 정말 많이 들어갈 것 같고, 또 계속 신제품하고 또 매출이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네. 자, 이렇게 3억 7천 정도의 규모, 한 4억 정도의 규모를 하시면 직원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이 순이익은 직원한테 비용 빼기 전에 그 매출 이익인 거죠? 그러면 직원은 어느 정도 되시나요? 직원이 정말 심플해가지고 정직원 한 명인데 하루에 5시간 정도 일합니다. 주문, CS, 그 다음에 재고 파악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고 있고, 나머지 두 분이 또 있는데 택배 작업만 하세요. 오후 1시부터 한 5시까지. 늦을 때는 뭐 7, 8시까지 하지만 이게 직원의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쿠팡 로켓크로스라는 게 있고, 나를 대신해 줄 수 있는 인프라가 깔려있는 이 현 시대가 너무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쿠팡에서 사실 풀필먼트가 다 수행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진짜. 그렇죠. 팔 수 있는 능력만 갖추면 사업하기가 너무 좋은 상태인 거죠. 그러면 이제 다시 역으로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당장 빠르게 좋은 상품만 해도 쿠팡이나 이런 좋은 풀필먼트 시스템으로 광고도 다 해주고 뭐 롤링도 해주고 뭐 이러니까 뭐 너무 좋지 않나요? 저 요즘 같은 AI 시대에 진짜 기회가 있는 시대인 것 같아요, 지금. 대표님께서는 EU 투어를, EU 시장을 많이 가신다고 하셨으면 좀 오프라인 쪽으로 많이 소싱을 하실 것 같은데, 비율로 따지면 온라인하고 오프라인 어느 쪽을 좀 더 많이 하시는지. 사실은 저는 EU는 이제 제자분들을 초보 단계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EU 시장 가는 거고, 원래 제 소싱은 캔톤 페어 위주로 소싱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저는 오프라인을 소싱을 더 많이 합니다.
저도 이유를 되게 많이 가거든요. 저도 1년에 4번은 꼭 가요. 대표님께서는 직접 가시는 이유가 있나요? 왜냐면 사람들이 1688에 다 있는 거 아니야? 뭐 알리바바에 있는 거 아니야? 거기 굳이 왜 가? 그리고 뭐 그걸 상품을 내가 다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리 아프게 왜 가?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그 의견에 조금 반대하는 편이긴 해요. 그렇죠. 하는데 대표님은 대표님만의 그런 생각이 있으신가요? 자주 가는 이유? 당연히 이제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거래라는 걸 전제로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거래라는 거는 서로 간의 상생이 전제가 되고, 근데 온라인에서 소싱하면 그 관계가 형성이 안 돼요. 근데 직접 만나보고 그 사람이 원하는 건 내가 원하는 걸 조율하다 보면 관계 형성이 되고 거래라는 게 그때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물건 소싱이 아니고 사람 소싱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뭐 또 소개해주기도 한단 말이에요. 더 좋은 조건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사업적인 접근을 하려면 사업적인 거래 관계를 이해를 하고 직접 만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통 몇 끼 많이 가세요? 저는 골고루 가는 편이에요. 아, 저는 킥보드 한번 타고 한번 돌아보는 의미로 해갖고 했는데 1시간 반 걸리더라고요. 2층으로만 해서 이렇게 도는데 오래 걸리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참 하면서 와, 정말 많다. 지금도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초보분들은 이유를 가서 하는 것을 추천하시나요?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있다면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오프라인이 무조건 강점이 있지만 그걸 처음부터 할 수는 없거든요. 단계별로 가야 되는 거죠. 온라인에서 시작하는 게 필수입니다. 필수. 왜냐하면 온라인은 정말 무서운 게 모든 데이터가 온라인에 깔려 있어요. 보는 사람이 임자인 거죠. 온라인에서 잘 읽는 방법을 배웠으면 그걸 가지고 오프라인으로 진입할 수 있게 성장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고 가야 됩니다. 어떤 공부를 많이 해야 될까요? 실제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시장 조사죠. 내가 어떤 것들을 가져올 건지, 적어도 초고가가 있고 중가가 있고 저가라는 이 그레이드가 있으면 그 중에서는 어떤 걸 봐야 되겠다. 이런 정도의 전략은 있어야 된다. 기본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 이 그레이드를 초고가, 중가, 저가를 공부하게 되면 협상을 또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이 제품을 봤는데 한 제품 보더라도 여기서 위로 갈지 밑으로 갈지 생각을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공부가 안 되면 그냥 와 많다, 넓다. 여기 중국이구나. 저기 지나가는 사람이 중국 사람이구나. 공부 안 하면 그렇게. 네, 그렇죠. 그러면 초보분들은 처음부터 무턱대고 이유를 가는 것보다는 좀 어느 정도 국내에서 경험을 해보고 가는 거를 추천하시는 거겠네요. 그것보다 시장 조사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확신이라고 생각해요. 확신. 아, 내가 이걸 팔아볼 수 있겠구나. 또는 팔아본 경험이 있어서 이걸 가져와도 내가 또 팔 수 있겠네라는 확신은 조금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트레이닝을 통해서 극복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초보자분들이 EU 시장에 방문 전에 꼭 준비해야 하는 것들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사람들한테 꼭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EU고 같은 사이트를 봐서 내가 어디를 방문할지를 미리 좀 정해놓고 동선을 좀 짜서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얘기도 하고, 국내 상품도 좀 비교해보고 명확하게 경쟁력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현금도 좀 갖고 가는 게 좋고 이런 얘기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저희는 이제 로켓 크로스 강의가 별도로 따로 있어요. 그 강의는 수강생들을 이후시장을 강제로 데려가거든요. 데려가고 300만 원 정도의 강제 사입을 시켜요. 거기에서 이제 저희가 가르쳐 드리는 게, 첫 번째 위챗 사용법에 대해서 다 트레이닝 시켜줘요. 그래서 위챗이 있어야만 중국에서 지낼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교통수단, 루트, 각 기마다의 특징. 그리고 사실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건 아까 얘기했다시피 본인이 가져오고 싶은 상품에 대한 공부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대표님은 EU를 가실 때 어떤 방법으로 가세요? 저는 이제 대구에 있어가지고 얼마 전에도 그러니까 또 영상을 올렸습니다. 제 채널에. 새로운 루트가 생겨서. 어떻게 가세요? 지방에서는 사실 인접까지 오기 힘들거든요. 아, 힘들죠. 부산 김해나 대구에서는 상해로 넘어가요. 상해에서 푸동공항에 내리면 이제 홍차오로 가야 되는데, 홍차오를 예전에 갈 때는 이제 택시나 디디 아니면 버스를 타고 갔거든요. 작년 12월 달에 고속 전철이 생겼습니다. 40분 만에 그냥 갑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띠디로 불러서 가는 게 제일 빠르고 당일은 아무것도 못 봐요. 가는 게 맞죠? 네. 하루 딱 걸립니다. 네, 맞아요. 자, 이렇게 소싱을 하실 것 같은데 복리부자님만의 상품을 고르는 기준이 있나요? 저희 기준은 사실 소싱에도 단계가 한 5단계가 되거든요. 근데 먼저 제일 큰 가이드라인만 드리면, 첫 번째는 신기한 거 하지 마라. 신기한 거라는 건 사실 구매 대행에 적합한 상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신기한 거라는 건 키워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불러주는 이름이 아직 덜 정착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조금 시장이 많이 작으니까 사람들이 몰라요. 안 사요. 그래서 첫 번째는 신기한 거 하지 마라. 두 번째는 저 이제 물길 소싱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선호하는 물길이 어딘지 계절마다도 다르고 사실은 트렌드마다도 다르기 때문에 물길을 찾고 그 안에서 돈이 되는 상품을 찾아라. 사실 이제 오늘 멀리서 쇼핑을 해주셔가지고 선물로 그 소싱 양식을 저 한번 드릴 건데, 그 소싱 양식을 통해서 돈 되는 걸 골라내라.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돈 되는 걸 상품을 고르고 물길에 맞기 때문에 더 도움이 된다.
그리고 소싱에 대한 단계를 조금 말씀드리자면 1단계부터 5단계까지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따라 판매하기. 흔히들 다른 사람들이 많이 팔고 있는 거를 위탁처나 도매처에서 가져와서 따라서 판다거나 아니면 잘 팔리고 있는 거를 따라 판다는 거. 이런 것들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키워드와 썸네일을 차별화한다. 그래서 그들과는 조금 다르게 해서 판매할 수 있죠.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요거에서 이제 처음에 이제 판매 경험을 일으킬 수가 있겠죠. 리셀도 사실은 여기에 포함이 되고요. 그게 1단계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2단계는 여기에서 이제 로고나 상표권을 넣어서 이 상품을 나만의 걸로 조금 당겨보는 거. 그래서 지재권 경쟁에 붙어도 내 상표권을 방어할 수 있고 이런 걸 하는 게 이제 2단계. 근데 2단계가 돼도 매출이 상당히 올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2단계에 많이 머물러 있어요. 그 다음 단계가 또 있죠. 3단계. 3단계는 이제 독점 판매를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제 2단계에서 얻었던 그 경험을 가지고 판매력을 일으키다 보니까 상대 거래처에서도 독점 계약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럼 단독 공급을 받다 보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상표권이나 지재권을 내가 위임받아서 사용하다 보니까 시장을 점유할 수 있고 빌려서 쓴 거지만 탄탄하게 이제 성장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3단계. 4단계는 제가 생각할 때는 OEM입니다. OEM부터는 내가 직접 설계하고 디자인하고 내 상표권과 내 디자인권을 가지고 공장에다 제조를 의뢰하는 거죠. 이 OEM 단계가 되고 나면 진짜 무서운 일이 벌어지죠. 왜냐하면 그때부터는 내가 돈 한 푼 안 들이고 공장을 산 효과를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때부터는 공장을 소싱하게 됩니다. 그럼 저는 지금 OEM 단계에 와 있는 상태이고 마지막 5단계는 직접 제조 다 하는 거죠. 파워가 제일 세죠. OEM 단계에서는 내 권한으로 가져온 거지만 제조까지도 가져왔다는 게 모든 걸 다 가져왔다는 게 5단계 제조인데 너무 위험 부담이 커요. 빨리빨리 변하는 시대에서는. 그래서 저는 4단계에서 머무를 예정이고 제가 생각하는 소싱의 단계는 이렇게 5단계로 나눠진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지금 이런 상품들 중에서 OEM 상품이 차지하는 비율이 그래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대부분이 지금 OEM입니다. 근데 이제 본인만 파는 건 아니신 거죠? 그 디자인은 저만 팔고 있죠. 그러면은 정말 재미있게 하시겠어요? 재밌습니다. 네. 자, 어쨌든 이렇게 좋은 상품을 판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좀 공부를 해봤는데 좋은 상품을 사람들이 보고 클릭을 하고 들어와서 이제 구매 전환 이야기 되는 부분은 또 다른 후킹 부분이고 마케팅의 영역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매율을 올리기 위한 썸네일과 상품 상세 페이지 그런 부분은 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세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노출, 유입, 전환 3단계의 형식을 잘 맞춰야 되는 거죠. 사실 온라인 판매라는 게 노출부터 달라진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까 신기한 거 하지 말라는 게 사람들이 불러줄 수 있는 키워드가 없으면 이 모니터 앞에 띄우질 못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모니터에 띄울 수 있는 키워드를 잘 선정하는 게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썸네일은 그 키워드로 동일한 상품이 쭉 떴는데 그 중 안에서 내 거를 눈에 띄게 디스플레이 효과를 내는 게 썸네일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데 또 요즘 되게 좋아졌어요. AI 미드전이나 이런 것들 AI 툴들이 너무 많이 발달해가지고 스튜디오에서 그냥 흰색 화면에 찍어가지고 집에서도 흰색 화면 만들 수 있잖아요. 종이 같은 거 놓고 찍을 수도 있는데 그 찍은 다음에 뒤에 배경을 만들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썸네일을 좀 차별화시키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 그러다 보면 이제 상세 페이지가 있는데 저는 사실 상세 페이지를 이제 외주를 맡깁니다. 여기서도 놓지 않는 한 가지는 스토리는 제가 짜줘요. 스토리를 만드는 게 중요한 거지 사실 사진을 잘 찍는 게 중요한 건 아니다.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처음에는 직접 만들면서 AI 활용해서 배경도 처리하면서 그렇게 학습할 수 있는 구조가 21년도에는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너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으니 충분히 이용해 보시면 쉽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상품 판매를 하다 보면은 뭐 본의 아니게 뭐 지재권 이슈가 생길 때도 있는데 혹시 그런 경험은 있으세요? 지재권 이슈가 한 번 있었죠. 이게 디자인 특허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완품이 아니고 거기에 들어가는 부속이었어요. 근데 부속에 대한 특허권이 누군가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제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찾아가가지고 열심히 빌고 좀 잘 좀 해주세요. 다행히도 그분이 같은 지역에 사업하시던 대구 분이었어요. 그래서 차 한잔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 드리고 라이센스를 저희가 받는 쪽으로 당연히 지불을 하고 원만하게 해결돼서 계속 이용하게 됐는데 그 지재권이라는 건 상당히 좀 민감한 거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게 지금 제 사례와 같이 그 특허가 나온 지가 한 10년 됐어요. 근데 10년 동안에 한 번도 제기를 안 했다가 이제는 이제 먹고 살기 힘든 시대가 지금 되어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걸 다 이제 이용하는 거죠, 다.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되게 조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제가 느끼는 건데 점점점 우리나라에서 우리 장사하는 거잖아요. 네네. 많은 분들이 좀 가처분 소득도 많이 없고 진짜 많이 힘들다라는 걸 요즘 좀 피부에 많이 느끼고 있는데 광고나 마케팅 이런 부분에서도 좀 효율이 예전과 같지는 많이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솔직히 그런 생각 많이 안 드세요 요즘에? 솔직히 저는 데이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가지고 이걸 데이터를 내요. 21년도 때부터 집행했던 데이터가 정확하게 나타내줍니다. 광고비는 22년 대비 24년도 12월이 비용이 2배나 늘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하셨을 때 마진율이 상품 마진이잖아요. 15에서 20% 난다라는 것은 많이 떨어진 거거든요, 사실. 그쵸. 어쨌든 효율적으로 광고를 하려고 노력을 하시잖아요. 어떤 방식으로 좀 많이 좀 하시려고 노력하세요? 광고에 대한 접근도 네. 스마트 스토어하고 쿠팡은 또 전략이 또 다르기 때문에 스마트 스토어는 절대로 큰 메인 광고로 투자를 하시면 큰 코를 다쳐요. 금방 소진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 땀 한 땀 작은 것부터 먹어가야 되는 구조로 운영하시는 게 좋다. 그런데 반면에 쿠팡은 메인 키워드, 비싼 키워드로 승부를 봐야 돼요. 그러다 보니 광고비를 좀 적절하게 많이 들여야만 이길 수 있는 구조인데 이 부분에서 초보자들이 되게 힘들어요. 본인이 이제 메인 키워드는 비싸지잖아, 입찰가는. 광고라는 건 입찰제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비싸게 부르면 내 것도 비싸게 해야 서로 이제 우위를 점하는 그런 구조다 보니까 큰 키워드는 쿠팡에서 이제 비싸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로 안 하면 쿠팡은 또 실어주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 과잉 경쟁이 붙고 계속 수익보다는 광고비가 많으니까 지출을 못하고 광고를 집행을 중단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것도 데이터로 보면 2주 정도는 지나야 이게 될지 안 될지 판단이 된다는 게 데이터에 나와요. 그러면은 효율을 논하려면 2주 뒤에나 한번 검토를 해봐라 네네. 라고 하는 거네, 최소. 최소. 대부분의 카테고리가 다 2주 안에 다 승부가 나나요? 거의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되게 좋은 소스인 것 같아요. 그러면 대표님은 그 3.7억 정도의 매출이 나오게 된다면 그 매출액에서 구성하는 광고비는 몇 프로 정도 차지하고 있나요? 그달 쿠팡 광고비 한 8천만 원 떴을걸요, 제가. 거의 한 25% 정도 사용하는 거네요. 그러면 이제 보통 쿠팡 안에 광고에 로아스 나오잖아요. 몇 프로 정도 나오세요? 그것도 예전보다 거의 많이 반으로 떨어졌- 떨어졌기 때문에 예전에 뭐 800%, 뭐 1000% 막 이렇게 하는 시대는 갔습니다. 아, 이제. 없어요. 그런 거 갔습니다. 나올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한 400에서 600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한다. 아, 그것도 되게 높은 거예요. 저도 한 300에서 한 400 사이 나오는데. 이제 관리를 하니까 네. 그 정도 이제 머무른 건데 옛날 같지 않습니다. 네. 1688이든 뭐 이웃시장이든 물건을 사서 한국으로 보내주는 이런 배송 대행지를 좋은 곳을 고르는 기준 같은 거 초보자분들이 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로켓크로스 실전 복리크로스 강의를 런칭하면서 실제 사입을 하는 걸 가르치기 때문에 배대지를 다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선별을 했죠. 첫 번째는 CBM당 단가가 적정해야 된다. 그리고 CBM당 단가만 보는 게 아니라 거기다 BL 차집이 뭐 등등 있잖아요. 통관 수수료, 관세사 수수료 등등 덕지덕지 붙는데 이런 것들 토탈로 봐서 따져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송금 수수료가 적당한지. 진짜 이게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래서 배송비를 싸게 하고 수수료를 챙기는 경향도 있다. 그래서 그걸 잘 봐야 된다. 그 다음에 구매 대행 수수료. 송금 수수료가 아니고 구매 대행은 구매를 대행해 주는데 거기에 붙는 수수료를 또 작게는 1%부터 시작하는 데도 있고요. 보편적으로 한 3% 정도 하는데 이걸 또 뭐 더 많이 받는 데도 많아요. 그런 것들도 잘 보셔야 된다. 그리고 구매 대행 같은 경우에는 1688 시키면 다른 경로로 또 사줄 때도 있거든요. 괜찮은 업체가 생겼는데 업체를 공개해 주는 것도 있고 안 공개하는 데도 있다. 그런 부분도 따져야 되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한 가지가 더 생겼던 게 국내 3PL 루트가 있느냐. 이 루켓크로스의 밀크럼 파레트 같은 것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국내 3PL 창고가 있는 곳이 좋다. 그래야 수입한 다음에 거기에 놓고 필요한 만큼 그로스로 바로 입고시키는 경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로켓크로스 국내 창고에 연계되는 창고였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포피를 따로 알아보지 않더라도 그냥 거기서 한 번에 네네네. 연계된 곳이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 채널을 보게 되면은 컨테이너 사입 이런 것들을 좀 추천을 해주시는데 추천해 주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컨테이너 사입을 하라고 추천하는 거는 그만큼 내가 확실히 있는 그릇이 되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내가 성장했다는 증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한 번에 많이 그렇죠. 사는 이걸 거니까. 내가 팔 수 있으니까 가져오는 거잖아요. 나를 증명할 수 있는 캐파이기 때문에 상징성을 갖는 거고 실제 실무적인 장점을 본다면 일단은 컨테이너는 손을 안 타요. 공장에서 담아서 올리면 그 컨테이너가 그대로 해상으로 와서 우리 공장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이 박스가 구겨진다든지 이런 게 전혀 없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LCL이라든지 배대지를 통해서 아니면 포워딩을 통해서 하게 되면 밟고 올라가기도 하고 던지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컨테이너 수입은 브랜딩을
수입을 한다면 퀄리티가 항상 일정에 대한 의무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퀄리티 유지 측면에서도 컨테이너 수입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컨테이너 수입은 이 상징성이 더 큰 것 같아요. 뭐 어쨌든 그러면 초보자들도 자신감이 이빠이 생기면 한번 해볼 수도 있는 건데 그렇죠. 비용 차이도 좀 많이 나죠. 그렇죠. 확실히 일반 나죠. 네네. 정보보다. 통관도 되게 빨라요. 그쵸 아무래도. 컨테이너는. 네. 그 요즘에 AI 관련해서 너무 빠르게 나오는데 대표님 같은 경우는 사업에서 AI를 어떤 식으로 좀 활용을 하고 계세요? 저는 AI를 사용한 지 꽤 됐어요. 예전에 직장 다닐 때부터 이 부분을 보고 퇴사를 결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생성형 AI가 생기면서부터 미쳤죠. 그래서 저는 이제 GPT라든지 생성형 AI를 많이 쓰는데 이게 온라인 사업으로 오면서 지금 구매된 프로그램도 다 많이 개편됐더라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코딩. 저는 주로 커서를 사용해요. 대화 형식으로 했는데도 프로그램 만들어주거든요. 첫 번째, 챗GPT는 모든 영역에서 다 쓰는 것 같아요. 특히 기획이나 아니면 내가 요번에 그런 것도 많이 썼어요. 제가 이제 임장을 가야 되는데 각 시의 정책이 어떻게 되고 지원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심층 리서치로 딱 때리면 다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딱 보고 간 이런 기획적인 임무. 그다음에 일상에서의 대화. 근데 되게 좋은 거죠. 말로써 이게 대화를 하는데 되게 생산적인 일을 하니까. 그래서 챗GPT는 거의 일상적으로 다 쓰고 있고요. 그다음 커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쓰고 싶은 프로그램들은 제가 다 만들어요. 커서는 어렵나요? 사용 방법이? GPT 사용법을 어느 정도 잘 다룬다고 보면 커서도 마찬가지 질문을 잘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프로그램에 대한 순차도라고 해야 되나? 순서도 이걸 하면 이게 되고 이거 하면 이거 되고 이걸 어떻게 처리하고 요 정도의 생각은 좀 가지고 있어야 좀 쉽다. 그래서 커서를 가지고 제가 필요한 프로그램 뭐 광고 분석 수집 데이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제가 만들어서 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메이크닷컴 같은 경우에는 강의실 자동화나 현장에서 벌어지는 것들 있잖아요. 불량이 생겼다. 몇 개 샘플 검사를 했는데 100개를 했는데 몇 개가 나왔고 사진은 이렇다. 이런 것들을 자기 핸드폰에 링크로 제가 넣어놨기 때문에 링크 누르고 뚝뚝 뒤지르면 이 데이터가 다 저한테 서버로 와요. 그런 것들도 자동화되어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이 쓰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좀 다시 예전으로 좀 돌아가서 온라인 사업 처음인 초보자들도 온라인 중국 사입에 도전해 볼 수 있을까요? 충분히 도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레드오션이 더 맛있는 거고 실크로드가 있었는데 그들은 왜 실크로드를 목숨을 걸면서 건넜을까? 결국엔 수요와 공급이라는 게 있는데 이 니즈, 인간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죽음을 바꾸면서 실크로드를 건넜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실크로드가 있냐? 없잖아요. 그러면 그게 다 어디가 있느냐? 또 다른 운송수단, 무역이라는 개념이 또 생기면서 신기한 걸 팔던 것이 레드오션으로 지금 합류가 된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무역이나 인간의 욕망은 끊임이 없기 때문에 레드오션은 끝까지 레드오션은 남을 거고 사라지지 않을 거다. 그래서 지금 해도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처음에는 위탁으로 한번 시작해 보시라. 그 다음에 구매대행이 됐든 리셀이 됐든 뭐든지 팔아보는 능력을 한번 연습을 한 다음에 그 팔아보는 확신이 생기면 그 다음에는 사입을 가면 단계적인 성장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표님 온라인 사업 처음 하시는 분들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가지고 있으면 이제 사입 단계의 이야기를 좀 해볼 수 있을까요? 2021년도만 해도 저도 사실은 무자본 창업이거든요. 왜냐면 처음에 이제 거래처하고 월정산을 계약을 했고 스마트 스토어에서 돈 벌어서 정산 받은 다음에 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되게 힘든 시대잖아요. 그러면 얼마가 필요할 거냐? 그건 사람들마다 좀 다르긴 한데 한 300, 500 정도로 시작을 해도 충분히 시작할 수는 있지 않을까. 남들 거 따라 파는 거 도매몰이나 총판 같은 데서 상품을 받아서 위탁으로 판매하다 보면 소량으로 사입해도 되거든요. 소규모로 시작을 하면 충분히 한 300에서 500만 원 정도 있어도 시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표님 말씀하신 거 보니까 너무 많은 것도 알고 계시고 하는 일도 너무 많은 것 같은데 또 직원도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닌데 매출액도 많이 나오시고 하는데 하루 루틴이 어떻게 되세요? 요즘 좀 게을러져가지고 지금은 아침 10시 정도에 출근합니다. 아이들하고 이제 얘기도 좀 하고 이렇게 출근한 다음에 그때부터는 이제 아침에 이제 저희 사무실 대표님도 몇 분 계시거든요. 제자 대표님들. 티타임 가지고 오후쯤 한 7시 되면 퇴근을 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루 루틴이 뭐 아이들하고도 대화도 하는 회사에서는 좋은 대표님, 또 집에서는 또 좋은 아빠 이렇게 좀 진행하시고 계시는데 그래도 이 일을 진행해오면서 분명히 4년간 힘들었던 때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아직까지는 힘든 게 없었어요. 계속 우상향 성장을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힘든 게 없었고 단지 제가 좀 사업에 조금 집중할 때는 좀 집에 조금 소홀했던 거 그런 것들 빼고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사업
사업 때문에 힘든 것도 있지만 직원 때문에 힘들었던 적이 되게 많았어요. 그쵸.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서 힘들었던 게 있으면은 그거는 참 그만 내려놓고 싶을 때가 많더라고요. 인간은 이성적이라고 하지만 무조건 다 감성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또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 같은 게 있으실 것 같은데. 온라인 사업 하시는 분들한테 좀 조언을 한다면 지금 현재 유튜브에서 떠돌고 있는 조금 하니까 몇천만 원 뭐 순이익 생기더라, 월천만 원 생기더라, 고생한 만큼 사실은 돌아오는 건데 너무 요즘은 후킹되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 사업도 단계별로 꾸준하게 차근차근 성장되는 거지 어느 순간에 너무 쉬운 걸 바라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다. 그래서 그런 마음은 내려놓고 아이가 걸음마를 떼고 뛰어다닐 때까지 과정을 생각하면서 기어다닌 것부터 먼저 시작을 했던 그런 마음가짐이 있다면 지금 시작해도 충분히 가능한 게 이 온라인 시장이고 사업이라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너무 쉽다고는 생각하지 마라. 그렇다고 불가능한 건 절대 안 돼. 아니다. 4년 동안에 그 뭔가 모든 그 프로세스를 다 응축해서 얘기해 주시는 느낌이 좀 듭니다. 자, 앞으로 대표님의 사업 목표와 계획 궁금합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모토는 70세까지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결이 맞는 사람을 최대한 많이 모아서 재밌게 지내보겠다가 사실 제 목표예요. 일단 매출은 지난 2024년 3월에 법인 설립해가지고 1년도 안 된 사이에 10억대를 넘겼거든요. 근데 그게 매년 2배씩 성장을 할 거고 올해는 한 25억 목표를 하고 있고요. 내년은 50억, 그 후년 이제 100억을 목표로 지금 빌드업을 할 거고. 월 아니죠? 연으로. 연이죠? 연으로. 예. 아, 월은 아닙니다. 월 70세까지면 아직 한 40년 남았나요? 아, 고맙습니다. 그런 목표 잘 이루셨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대표님 오늘 촬영 어떠셨어요? 오늘 되게 만나 뵙고 싶었던 분들 중에 한 분이라 가지고 네. 되게 영광스럽고요. 되게 편안하게 잘 대해주셔가지고 너무 고맙고요. 먼 길만큼 더 설레임도 있으니까 더 즐거운 시간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앞으로 복리처럼 사업도 점점 늘어나시길 바라고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대표님들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끝으로 복리 부자님께서 또 이벤트로 저희에게 또 좋은 선물을 들고 오셨어요.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소싱, 뭐 물길 소싱이라든가 뭐 이런 소싱을 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네네. 맞죠? 그거를 준비해 오셨다고 하셨는데 체크리스트를 받아보시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벤트에 응모를 하셔야겠죠? 고정 댓글을 좀 참고해 주시면 여러분들 쉽게 참여하실 수 있고 모두 다 받아가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오늘 이렇게 좋은 지식을 알려주신 복리부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마치며 오늘 촬영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부자 되는 그날까지 지금까지 복리부자! 투트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